부터 진행하겠는데요. 이번 기조 강연은 기술과 산업의 진보를 뛰어넘어서 인류의 삶 전방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간다움의 의미와 인간다운 내 삶의 조건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나아가 다양한 포용적 인문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조 강연자이신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범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님과 김용삼 문화체육차관 관광부 차관님, 김광림 의원님, 권영세 안동시장님, 그리고 정훈선 동회의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귀빈, 그 중에서도 제가 평소 같이 내각에서 근무하셨던 김병일 전 장관님, 많은 분들 일일이 호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6년 5월 29일 날 유엔 사무총장의 자격으로서 그때 안동의 하회마을과 경상북도 도청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안동을 왔습니다만은, 안동은 그야말로 전통 문화와 유교 전통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서, 아까 이희범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그 수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서해 유성룡 선생님이 여기 또 명재상으로 여기서 근무를 하셨고, 국가의 위기 때마다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유교적 인문 가치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매년 이곳 안동에서 개최되는 것은 참 시적절하고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포럼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포용적 인문가치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과 세계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인문가치를 추구해야 되느냐, 또 나아가서 인문학의 자리는 어디에 매김할 수 있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다 같이 탐색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만 인공지능이, AI가 전 세계적인 바둑 기사한테 3점을 접어두고도 이길 수 있고, 또 의사 여러 명이 진단 못하는 것을 순식간에 정확하게 병명을 진단해내고, 변호사가 몇 달을 걸려도 잘 할 수 없는 이러한 세계적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주요한 판례들을 금방 한두 시간 내에 해낼 수 있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1, 2개월 전에 변호사들 6명이 다 거의 낙제점을 맞고 AI가 해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러한 데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사실 안동시에서 이러한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를 해서 토론의 장을 만든 데 대해서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평생을 외교 분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문가치와 인문학을 제가 이 전문가처럼 논할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문학이라는 것이 인간과 세계의 그 본질을 탐구하고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또 보다 좋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이러한 것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사실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했던 일과 같은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7년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을 하면서 저는 앞으로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이 세계를 보다 나은 세계 for a better world 보다 나은 미래 for a better future for all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제가 그 서약을 다 지켰는지 그 문제는 전 히스토리안들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가들이 판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 10년 하면서 그래도 뿌듯하게 또 남들이 인정을 하고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저 자신 보람있게 느끼게 생각하는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2030년을 목표로 한 지속가능 개발 아젠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하고 2015년에 역시 체결된 그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 그리고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여권 신장, 사회적인 정치적인 진출 이런 거에 관해서 제가 유엔 위민이라는 아주 슈퍼 에이전시를 유엔에 설치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인문 가치를 추구하고 구현시키는 이러한 그 밑바탕이다. 이런 거 없으면 인류가 이 지구가 그야말로 인격 또 인권 또 생의 가치 이런 걸 누리면서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AI에 관해서는 큰 기여는 못하고 알지는 못하지만은 최소 이러한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인간이 추구하는 도리, 방향 이런 데 대해서는 어느 만큼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문제를 연계를 시켜가면서 제가 약 한 30-40분 정도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그냥 어떤 사회 경제 개발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큰 본질의 뜻을 오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이 세계에 그야말로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이 세계에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차별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또한 고칠 수 있는 병, preventable disease로부터 불필요하게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이 보건, 모든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양성 평등으로서 모든 사람이 특히 여성, 아동들이 인권과 인격을 존중받는 이런 사회, 또 정의로운 사회,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이런 모든 데 대해서 17가지의 아주 원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유엔이 그때 당시에 2015년 당시에 70주년 됐습니다. 70주년 동안 많은 비전들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야심차고 가장 원대한 이러한 계획을 세계에 제시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 손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와 있고 세계 모든 정부, 세계 모든 사람들의 손에 가서 이제는 이행하는 단계에 있다.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경제단체 모두 이러한 그 방침에 따라서 해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문가치를 구현한다. 이런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물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초기에 어렵고 경제 발전이 지상의 목표다. 이럴 때는 이 경제 발전의 목표가 인권과 상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또 환경하고도 상치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경제 우선에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전 세계에서 아주 나쁜 나라 중에 하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기후변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닥쳐오고 있고요. 이런 거는 비단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진국, 미국, 영국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경제지상주의다 이렇게 해서 지금서 20세기 들어와서 인권문제 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이 저 있을 때 발표한 그 지속가능 발전은 이 발전에 언제든지 그 앞에 지속적인 sustainable 이런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지속적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인문 가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속적인 것이 뭐냐? sustainable 것이 뭐냐? 지금 우리 세대가 먹고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원, 기회 이런 것을 지금 다 쓰지 않고 우리 미래 세대가 앞으로 수만 년, 수백만 년을 같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남겨놓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한 30년 전서부터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됐습니다. 여기 김광림 의원이나 우리 김 장관님 같은 분들, 이 장관님 같은 분들 충분히 경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1987년에 유엔이 중심이 돼서 소위 그 브룬틀란트 커미션이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브룬틀란트 커미션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공동 미래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그 밑받침되는 제안들을 했습에 30년이 가면서 계속 노력을 하고 드디어 제가 사무총장이 된 이래 2015년에 이러한 데 받침한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발표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빵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의식주 이외에도 깨끗한 물과 공기, 평화, 안전, 교육, 참여, 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정치적인, 민주적인 가치, 도구, 이런 것을 다 함께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우리는 이제는 발전에 대한 개념을 넓은 폭에서 봐야 된다. 넓은 접근법으로 해야 된다. 이처럼 그 전통적인 의미의 발전 개념, GNP만 따지는 이런 발전 개념은 넘어서서 기후변화, 인권, 이러한 그 중시를 해야 된다. 즉, 기후변화와 인권의 주류화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유엔 헌장의 3대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엔 헌장의 3대 원칙은 다 같이 동시에 가야 됩니다. 동시에 가야 됩니다. 첫째, 평화와 안전. 평화와 안보죠. 대한민국은 이 평화와 안보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발전도 중요합니다. 지속 발전도 중요하고 또 인권, 인격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와 발전이 없으면 경제인들이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전쟁 중에 경제 발전할 수 없죠. 전쟁 중에 인권 무시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죽거나 아주 무참하게 무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거꾸로 경제가 안 되는데 그 나라의 정치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경제가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대통령도 뭐 재선이라든지 어떤 국회의원도 재선이 된다든지 이런 거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 같이 가야죠. 정치, 경제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격, 존중받아야 할 인격, 인권 이런 것이 없으면 정치, 경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은 이 세 가지를 균형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가 아무리 여의도에서 시끄럽고 막 떠들고 이렇게 하더라도 큰 흐름에서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로운 사회고 경제 발전이 돼 있고 정치 돼 있고 안보도 어느 만큼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이루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 21세기에 AI로부터 로보틱스나 그 인터넷 오브 띵스, 빅데이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지속가능 발전의 그 일부가 기후변화에 관한 협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17개의 목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목표가 기후변화인데 기후변화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 기후변화만은 따로 떼내서 별도의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6개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죠.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은 별도의 협상을 통해서 이룩한 조약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구속력이 있다. 이것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과 마찬가지입니다. 법률과.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각별한 신경을 쓰고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16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느낀 것은 안보도 좋고 인권도 좋고 경제발전 다 좋은데 지구가 멸망한다. 인류가 살 수 없다. 모든 동식물이 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구가 피폐됐었을 때에 SDG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인권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겁니다. 지금 사실은 기후변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 여러분 아마 상당히 더위에 고생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난 7월이 전 세계 120년 동안 가장 더운 7월로 되어 있습니다. 120년 동안. 미국의 그 해양 관측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죠. 얼마가 올라갔느냐? 화씨 1.6도 올라갔습니다. 다른 기온보다 화씨 1.6도 섭씨로 따지면 이게 뭐 0.2도나 3도 그 정도뿐이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왜 이런 거 갖고 세상이 아우성이냐.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걸 크게 보도를 안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거 심각성을 알려야 된다. 지금 유엔이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이 글로벌 템퍼레처, 지구의 온도를 2100년까지 올라가는 속도가 2도 넘으면 멸망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유엔의 그 기후변화에 관한 당사국 회의, 우리나라 그 이회성 박사가 또 다행히 그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기구가 아니라 전 세계 2,500명에 달하는 세계의 기후학자, 세계 기후학자들이 판단한 겁니다. 1.5도로 막아야 된다. 이미 0몇 도 올라갔죠. 7월 달에. 그러니까 1. 몇 도까지 우리가 2100년이 되기까지는 그걸 못 올라가게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수면이 올라가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 다 녹아내리면은 이 태평양, 대서양, 뭐 인도양 이런 모든 북극해 이런 것이 평균 1m에서 6m까지 상승한다. 그렇게 되면 부산, 인천, 목포 무슨 이런 우리나라의 해안 도시들, 일본, 뉴욕, 홍콩, 샹하이, 뭐 이 화라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해양 도시는 물로 잠기고 맙니다. 아마 도시가 물로 1m만 잠기면 그건 6m까지 갈 것도 없이 그 도시는 죽은 도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니고 건물 작동 안 하고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저는 아마 제가 전 세계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가장 소리를 많이 지르고 다닌 사람입니다. 보통 저보고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아주 상당히 quiet diplomacy를 한다. 보통 때도 조용하고 외교할 때도 조용하게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관한은 제가 상당히 목청을 올렸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건데 제가 북극을 3번을 갔죠. 북극을. 남극 1번 가고. 그러니까 이 극지를 제가 4번을 갔습니다. 대한민국에 극지 가본 사람이 아마 탐험대 말고는 없을 겁니다. 목숨을 내걸고 가는 겁니다. 거기서 그 얼음바닥에서 BBC, CNN을 통해서 제가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 북극이 녹고 있다. 남극이 녹고 있다. 해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싸울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가 계속 닥치고 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많은 그 와일드 파이어들. 우리 또 강원도에서도 갑자기 불이 많이 났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소위 그 극심한 기후 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요즘 보면 가끔 가다 어느 지역에 경상도 여기 포항 이런 데 2. 몇 도다 몇 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진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느냐. 이런 것이 지구가 변하고 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요. 해면이 올라갑니다. 해면이 올라가면 수압이 많이 생기죠. 수압이 지층에 있는 그 지층을 갖다 건드리면 지진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그냥 생기는 자연현상이 아니다. 인간의 잘못으로서 생기는 일이다. 우리가 우리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되고 막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연가스를 줄이고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뭐 종교를 특별히 믿지는 않지만 여기 아마 종교인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저는 종교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제가 교황님을 로마에서 만났는데 교황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용서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용서한다. God forgives, always forgives. Human being, 인간은 때때로 용서한다. Human being sometimes forgives. 그러나 자연은 절대 용서한다. The nature never forgives.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좀 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분 나면 용서하고 용서할 때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용서한다. 자연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사는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지혜를 가져야 우리가 인문 가치도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인문같이 아무리 발전시켜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기후가 안 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제가 좀 한번 여러분께 사실 겁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몸살을 앓는, 중병을 앓는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런 통계를 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OECD 36개국의 가장 부자 나라 36나라 중에서 몇천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아마 1000개 이상 도시가 있을 텐데 그 한 4, 5천 개의 도시 중에서 100대 미세먼지 아주 워스트, 최악의 100대 도시를 뽑았는데 44개가 대한민국에 있다. 여러분 이런 통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대한민국에만 이렇게 44개 도시가 있느냐? 100개 중에서, 전 세계 중에서. 물론 여기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런 OECD 아닌 나라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나쁘죠. 소위 잘 산다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자연을 등한시했다. 자연을 존중하지 않고 인간이 똑똑하다. 이렇게 해서 마구잡이로 우리가 경제 우상, 자연 훼손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는 10월 달에 이 정부의 안을 발표할 겁니다. 이 담대한.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내에는 우리 미세먼지가 없을 만큼 하여튼 공기를 깨끗하게 해놓겠다. 이런 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속가능 발전이나 기후변화나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 또 양식, 이걸 바꿔야 한다는 인문학적 자각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인문학적으로.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과학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또 무슨 지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 우주에 거울 같은 걸 띄워서 빛을 반사하면 지구가 덜 더워지지 않겠느냐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또 무조건 그 과학적인 걸 많이 써야 되겠지만은 AI도 많이 써야 되겠죠. 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스나 기후변화 하는데 많이 하게 됐지만 그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하면은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측 불가능한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문가치도 심각하게 해서 거기서 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의 그 환경 파괴는 인간 이성에 대한 맹신, 기술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그 산업혁명은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좀 더 낮게 했던 겁니다. 말 타고 다니는 것을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 타고 말 타고 다니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이러한 그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좀 더 낮게 편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기계가 인간 고유의 판단, 인간 고유의 학습, 머신 러닝 이걸 통해서 인간 본인의 영역에까지 들어왔다. 판단까지 기계가 하고 물론 자료 습득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인간과 생명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깨고 있다. 이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은 미주류의 철학적 도전을 하고 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장님과 뭐 지사님 좀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도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과학적인 도전뿐만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인간이 기계를 만들고 기계에 의해서 종속이 돼야 되느냐 이걸 누가 컨트롤하느냐 사실 확실한 답은 인간이 어디까지나 기계 로봇을 컨트롤해야죠. 그러나 잘못해서 기계가 인간을 지배를 하든지 잘못해서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진 과학자가 이거를 악용하기 시작하면은 제어할 길이 없다. 이런 데 대해서 유엔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떤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계는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전원을 꺼버리면 기계 안 되겠죠. 로봇 배터리 나가든지 이러면 되겠죠. 그러나 로봇을 만든 사람 그 자체가 인간적으로, 인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나쁜 생각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그걸 잡았다. 그럼 다른 히틀러고 나올 수가 있다. 유전자를 나쁜 의미로 인간을 다시 복제할 수도 있다. 인간은 상당히 호기심이 많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저는 걱정이 인간이 워낙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제까지 우주의 천체도 발견하고 수십 년을 걸려서 수백 년을 걸려서 이런 그 AI 같은 기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인간도 얼마 전에 뭐 양, 소, 개, 돼지 다 복제하다가 지금 상당히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오죠. 그것은 그 자체에 위험이 있다. 복제하는데 그 자체에 위험이 있다. 그 인간의 호기심이 끝까지 가서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고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이 하면은 거기서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어떻게 막느냐 이런 거는 대한민국 정부 혼자 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는 유엔에서 이 글로벌 스케일로 글로벌 오가니제이션에서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제가 어떤 학회 같은 데서도 늘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인 도전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일자리 도전입니다. 일자리가 파괴됩니다. 로봇가 다 하는데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심성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사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편안하게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저는 절대 행복하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돈이 없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그런 게 사실 인간의 기본 그 양심과 욕망입니다. 이런 점을 사실 노동 기반 사회, 그 레이버 베이스드 소사이티, 우리는 지금 레이버 베이스드 소사이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종말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2001년에 지금 이제 국무총리를 지내셨던 그 한승수 총리께서 그 전에 이제 외교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외교부 장관 하실 때 유엔 총회 의장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 비서실장으로 보좌해서 가서 여러 가지 아젠다 세팅을 이렇게 하는데 2000년, 2001년의 세계적인 화두는 디지털 디바이드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AI 디바이드가 나올 겁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를 어떻게 하느냐. 이 디지털 혁명이 나서 다 잘 사는데 더 못 사는 사람이 생긴다. 디지털 디바이드의 갭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은 그전에는 한 두세 배 못 살았는데 수백 배 못 살게 되는 이렇게 상황이 되죠. 수백 배 못 살게 되는 것이 물질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수천 배 가난한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를 넘어서 지금 AI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서서 바이오 테크놀로지다 나노 테크놀로지 이렇게 해서 쭉 갈 때에 이 디바이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야 저는 이게 참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직업의 65%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새로 생기는 일자리보다 없어질 자리가 훨씬 더 많다.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서비스 산업보다는 제조업이 강합니다. 제조업이 강할수록 AI의 영향을 더 심각하게 받는다. 옛날에 현대자동차가 5,000명 데리고서 자동차 공장 하나 하는데 뭐 하여튼 500명도 안 가죠. 한 300~400명 가지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3만 명 있던 자동차 공장들이 전부 다 500명으로 다 줄어들이고 그런 것은 전부 다 ICT 혁명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훨씬 더 클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력의 발달과 산업 재편에 따라서 인구의 20%만이 일하고 80%는 노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사회가 도래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 된다면 이미 심각할 대로 심각한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것은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지속가능 발전 사회하고는 완전히 상반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재편이 얼마나 큰 또 사회 갈등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이 공유경제 발달인데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 카풀 택시하고 일반 택시하고 막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아주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주 논의되고 있는 것이 막 기본소득제 같은 것도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제가 과연 이제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고 또 규범적으로도 매력적이다 이런 발상이지만은 그 스위스 국민투표에서요 부결됐습니다. 최근에 스위스 국민들이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다수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기본소득 이상을 얻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의 엄청난 생산력을 이용해서 다수를 부양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이 제도의 미래는 현재로서는 밝지 않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기후공학 이 거울을 비춰서 햇볕을 뒤로다